자, 이번 시간에는 동아시아 각국의 통합과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저번 시간에 이제 인구 이동을 배울 때도 중국에서는 위진남북조 시대가 전개되었다. 인구 이동으로 인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배울 것도 역시 이 위진남북조 시대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었냐, 그 중에서도 더 중심에서 보고 살펴볼 것은 이 위진남북조 시대라는 건 인구 이동으로 인해서 원래 한족들이 다수 살던 지역에 다른 민족인 오호라고 불리는 호족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또 한족들은 밑으로 도망가고, 이런 인구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시기란 말이야. 그 얘기는 지금 이 오호가 들어온 화북 지역에서는 서로 다른 민족들이 만나서 섞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북방민족 오호가 화북 지역을 통치할 때 고민이 생겼어. 이 정복자인 오호와 토착민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이 문제가 생겼죠.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 분리해서 통치했지. 종족도 생활 방식도 처지도 다르니까 당연히 호족과 한족은 따로 분리되어 살고 따로 통치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거는 이후에 나오는 유목민족 출신 국가들은 이런 식으로 통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위진남북조 시대에 5호 16국 시대를 통일한 북이라는 나라는 좀 다르게 접근을 했다라는 거야. 남북조 시대에 이 유목민족들이 다스리고 있는 북조의 각 국가들은 융합정책을 추진합니다. 한족과 호족을 섞겠다는 거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경우는 북위라는 나라의 효문제가 추진한 융합정책을 얘기합니다. 이 융합정책을 예전에는 한화정책이라고 불렀어요. 한족화 하겠다라는 거지, 유목민족이. 지금 이 북이라는 나라는 5호 중에 하나인 선비족이 세운 나라니까 당연히 그 나라의 황제인 효문제도 선비족 출신이겠지.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한화정책, 융합정책으로 추진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선 첫 번째, 수도를 러양으로 옮긴다. 자, 러양이라는 곳은 중국의 중심지야. 후한의 수도이기도 했고, 이 중원 항복판에 있는 도시라는 거지. 그곳으로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한족 사이로 들어갔겠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부터 유목민족들, 호족도 중국어를 사용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성도 중국식으로 바꿔라. 그래서 효문제도 자기 성을 바꿔. 원래 자기 성이 탁발시였는데, 딱 유목민족스러운 성이었는데 중국스러운 원시로 바꿨단 말이지. 그리고 호족과 한족 간의 혼인을 장려하고, 한족 몬벌귀족을 등용하고, 관직 명칭도 중국 고유의 것만 쓰겠다. 그리고 이제부터 호족 출신들도 옷을 중국의 복장을 입어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족 사이로 섞여 들어가겠다는 이런 융합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료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이제부터 언어 쓰지 마라. 중원의 언어만 써라. 이거 중국어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리고 북방의 언어를 쓰면 높은 자리에서 쫓아내겠다. 그리고 옷을 바꿔 입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녀자들은 선비족 출신들, 선비족 출신 여성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일 거야, 여기서의 부녀자는. 근데 여전히 옷깃이 좁고 소매도 좁았다. 왜 옛날처럼 입고 다니니? 지금 금지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도로 옮긴 것만 봐도 원래 북위의 수도는 북방의 평성이라는 곳이었는데 중원 지역 항복판으로 수도를 옮기겠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런 호환 융합 정책의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자, 북위는 유목민족의 군사력과 한족의 문물제도를 융합한 국가로 변화했고 결혼을 장려했기 때문에 결혼을 엄청 했겠지, 한족과 유목민족 사이에. 그래서 이 유목귀족과 한족귀족 사이에 계속 혼혈이 일어나서 공통의 귀족으로 묶이게 됩니다. 이 공통의 귀족을 뭐라고 부르냐면 관농집단이라는 귀족 집단이라고 불러. 그래서 호족과 한족의 피가 섞인, 이제 뭐 호족 출신인지 한족 출신인지도 헷갈리는 이런 집단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관농 집단은 북위의 지배층이었던 선비족과 그들과 결합한 토착 지배층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다. 자, 관농 집단은 북주 때 생겼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자면 북주의 지배층이지만 북이건 북주건 지배층은 선비족 출신이기 때문에 이 호족과 한족이 이렇게 융합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농 집단은 수나라의 지배층도 되고 당나라 초기 핵심 지배층도 되는데, 옆에 보면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북위의 황실도 한족 출신 왕비들이 엄청 많단 말이야. 그러면 이 한족과 선비족 출신의 혼혈 황제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지. 중간에 선비족 출신 왕비도 가끔은 있지만 대부분 한족 출신 왕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선비족 집단의 최고 지배자인 북위의 황제도 대부분 한족의 피가 많이 섞인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피가 옅어지는 거야. 선비족의 피가 점점 옅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관농 집단이라는 집단이 수나라를 이어 당나라 초기 핵심 지배층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수나라 문제와 양제, 공제, 얘네들이 이제 관농 집단들인데 비슷한 촌수로 여기는 당나라의 황제들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나라건 수나라건 혹은 북주건 간에 이 호환융합, 호족과 한족의 융합으로 혼혈인 관농 집단, 호한의 혼혈인들이 왕이 되고 황제가 되고 중국을 지배하게 됐다라는 거야. 우리가 다른 나라는 몰라도 당나라 하면 중국의 대표적인 왕조 중에 하나인데, 이 중국의 대표적인 왕조인 당나라의 황제들도 이 선비족의 피가 섞인, 대부분 선비족의 피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지. 호한 융합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정리할 수도 있겠지. 효문제 때 호한 융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이 북위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졌는데 이 두 개 나라가 경쟁하다 보니까 북주라는 나라는 관농 집단, 그러니까 선비족 지배층과 한족 귀족층이 적극적으로 섞여서 관농 집단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북주가 북제를 정복해서 수나라가 나왔고, 수나라가 남쪽까지 정복하게 되면서 중국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데, 이 수나라의 지배층이 바로 이 선비족과 한족이 융합한 관농 집단 출신이라는 거지. 그리고 수나라는 비록 망했지만 수나라의 뒤를 이은 당나라도 역시 관농 집단 출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처음에는 이 호족들이 중국을 지배했을 때 호족과 한족이 이질적이라 섞이지 않았는데, 자, 북위의 효문제가 본격적으로 한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호족과 한족의 융합이 진행이 되었고, 그 결과 호족과 한족이 융합된 지배층인 관농 집단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들은 북주 수당을 거치며 중국의 지배 세력을 군림합니다. 아까 봤던 요 그래프가, 요 도표가 바로 이 관농 집단이 어떤 식으로 지배층이 되었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겠지. 자, 이러한 호환융합은 중국의 여러 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중국의 제도에 알게 모르게 이제 뭐가 섞여 들어가냐면 유목민족의 제도적인 성격이 들어가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 한반도와 일본 열도 방면은 어떠했냐면,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운 거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시다. 압록강 유역 중심으로 고구려가 발전했고 대동강 유역을 확보하지.
그래서 이 지역을 확보하면서 고구려가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 지역이 고구려의 새로운 수도인 평양성이 들어서는 지역이야. 그리고 백제는 한강 유역 바탕으로 많은 지역을 정복하고 제주도인 삼라까지 복속했다고 하고, 신라는 뭐 경주 일대 중심으로 해서 가야를 통합했는데, 자, 이 고구려 백제 신라는 자기네들끼리 엄청나게 강한 경쟁을 했는데, 자, 이들이 자기네들끼리 경쟁으로 끝나지 않고 외부 세력들과 연계하면서 외교전을 펼쳤다는 거지. 백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남조와 일본인 외와 연결해서 세력을 유지하려 했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좀 나중에 발전했지만 한강 유역을 차지한 이후에, 한강 유역을 차지한 게 6세기거든. 그래서 수나라 당과 당나라와 직접 교류해서 나당 연합군을 조직하게 되죠. 그리고 고구려는 돌궐, 백제 등과 연계해서 수나라 당과 맞서고자 했다. 그래서 지도로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 돌궐, 고구려, 백제, 외가 하나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당나라와 신라가 연결되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삼국 간의 경쟁이 이 세 나라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외부 세력들까지 연계해서 전개되는 국제적인 성격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배울 동아시아 세계대전, 국제전과 관련이 당연히 있겠죠. 자, 일본의 사정을 봅시다. 일본은 야마토 정권이 발전하게 되는데, 야마토 정권은 이제 일본의 또 통합된 새로운 고대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이 야마토 정권은 유력자인 호족들의 연합체로 발전했다고 하는데, 자, 이 호족들에게 지위를 나타내는 성을 부여하여 통합에 성공했다고 해. 그래서 이 성을 받은 이 호족들인 소가씨나 모노노베씨 같은 경우에는 귀족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야마토 정권이 성장하는 데는 여전히 인구 이동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도레인이 가져온 문화가 야마토 정권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철 기술과 불교가 대표적인데, 이게 문화라는 게 일방적으로 흐르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일본의 흔적들이, 일본과 좀 관계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 야마토 정권의 대표적인 무덤인 전방 후원분입니다. 지금 이게 항공 사진이니까 엄청나게 규모가 큰 무덤이야. 이게 야마토 정권 지배자의 무덤인데, 이 무덤과 형태가 비슷한 무덤이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일본도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야, 이게 일본이 우리나라 남부 지역을 지배했다는 증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문화나 유물들이 일본에서 발견되는 게 많으니까, 역으로 따지면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지배했다고 근거를 삼을 거냐? 말이 안 되잖아. 가까운 나라다 보니 교류를 많이 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겠지. 그리고 설마 하니 당시 일본의 어떤 세력이 우리나라에 진출했다 한들, 또 우리나라의 어떤 세력이 일본에 진출했다 한들, 한국과 일본이라는 나라가 출현하는 것은 한참 뒤의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와서 옛날 일로 자존심 이런 식으로 따질 그런 문제는 아닌 거지. 하지만 그렇게 쿨하게 넘기기가 쉽지 않은 게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이긴 하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도웨이인과 야마토 정권의 성장은 아주 큰 연관이 있는데, 이 한반도에서 들어온 문화가 야마토 정권에 큰 영향을 줬고, 그 중에서도 제철 기술과 불교가 대표적인데, 일본은 자기네들이 제철 기술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가야로부터 철을 적극적으로 수입했는데 6세기 이후에 자체적으로 철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태 가야로부터 철을 수입하다가 왜 6세기 이후에 자체적으로 철 생산을 했을까? 이거는 무슨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혼자서 생각을 해보건데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532년에 금강가야가 멸망하고 562년에는 대가야가 멸망합니다. 6세기에 가야가 망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태 가야로부터 철을 수입했던 야마토 정권 입장에서는 가야가 망했으니까 철을 어떻게든 구해야 될 거냐. 가야는 망했고 더 이상 가야로부터 철 수입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철을 생산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야의 철 기술이, 제철 기술이 일본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하고 봤더니 뭐 이런 유물들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야. 좌측에 있는 게 가야의 유물이고 우측에 있는 게 일본의 유물인데 굉장히 형태가 유사하겠죠. 당연히 이 철을 만들 때 가야의 제철 기술이 일본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역시 당시 일본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불상인데 이름이 백제가능상이에요. 그럼 백제의 기술자들이 와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일본과 이 한반도의 지역에 있었던 국가 간의 문화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다라는 거지.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 백제가능상의 불상의 얼굴이 백제왕의 얼굴을 본땄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란 말이지.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게 반가사유상인데 좌측은 일본 거고 우측은 신라에서 만든 걸로 추정되는, 뭐 고구려 거냐 백제 거냐 신라 거냐 이렇게 말이 많은데 지금은 신라에서 만든 것 같다라는 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하나는 한반도 지역, 오른쪽에 있는 건 한반도 지역이고 좌측에 있는 건 일본 지역인데 완전 거의 빼다 박았죠. 근데 차이는 뭐냐? 만든 재료의 차이가 있어. 일본 거는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고 한반도에서 발견된 거는 금동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금동으로 만든 게 좀 더 고난이도겠지. 근데 이런 것만 봐도 당시 일본의 문화 발전에 한반도 지역의 문화가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월감을 느끼고 뭐 우리가 문화를 전파해줬다 이럴 것도 없고 뭐 그 역도 사실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 하나는 좌측에 있는 건 일본의 나카마스 고분벽화에 있는 그림이고 우측에 있는 거는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인데 이 여성들이 입고 있는 복장이나 이 그림 양식들도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한반도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거지. 아스카 문화 시절의 일본은.